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사실 저희 Y스트릿도 거버넌스, 네. 주주 행동주의, 요게 좀 관심이 많거든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작은 목소리, 작은 행동이지만 저희는 좀 전달이라도 잘 해드리자. 시장에 좀 잘 먹히고 사람들이 알게끔 하자라는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시장에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설혹 아시는 분들도 자꾸 이거를 단타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이벤트 드리븐으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뭔가 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려면 이게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해야 실질적인 기업 가치의 변화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다. 저희가 그래서 사모펀드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주 행동주의 펀드 하시는 분들 또 개인 투자자 막 소액연대 이런 분들도 왕왕 출연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지켜보면은 아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다.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번에 우리 황세훈 박사님께서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 연구위원이신데 요 주주 행동주의 역할 확대에 따른 시장 영향이라는 또 두꺼운 보고서를 쓰셔가지고 저도 요거 보고 한번 좀 박사님 모셔서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보셨거든요. 이 페이퍼를 쓰시게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뭐 계기라든지. 일단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봤었고요. 네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주총이 있기 이전에 보통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언제 많이 나타나냐 하면 주총 직전에 한두 달 정도. 내년 초부터 아주 시끄러워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내년 1월 정도, 그러니까 올해 12월부터 아마 시작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 12월, 그 다음에 내년 1월, 2월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될 텐데 그때 또다시 유사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분수령이 되는 시기가 3월 정기주총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기주총에서 투자자들, 특히 주주들의 요구가 주총에서 실질적인 의미 있는 변화로 연결시키게 만들려면 관련된 내용들, 제안들이 언제 나와야 되느냐? 1월, 2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바로 정확히 그 시기였고요. 그래서 1월 달, 2월 달에 여러 가지 행동주의 펀드들이 다양한 주주 제안들을 그때 내놓게 되죠. 이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제안들이 많이 나왔었고 진짜로 들어보면 야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실질적으로 채택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업 가치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제안들이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됐거든요. 사실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래 SM 정도 요 정도인데. 네, S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주주 행동주의에서 시작된 건 맞습니다만 결국은 이거는 이제 M&A 쪽으로 완전히 딴 쪽으로 가버렸거든요. 관심은 많이 받았지만 이게 특히 올해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와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엔터 간의 이제 M&A 주도권 싸움 이런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주주 행동주의와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르다. 조금 다르다. 네, 결이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우선은 문제점 그리고 현실 몇 가지만 좀 짚어보고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사실 주주들에게 회사가 벌어서 잘 나눠주기만 하면 그래도 자금이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처럼 크지는 않을 텐데 대표적으로 짠물 배당 주주 환원율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거의 공산주의 국가보다도 낮을 정도로. 지금 이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그런 수준의 배당인 거냐?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자사주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자사주. 예,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그 다음에 배당. 가장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들인 거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의 이런 기대라든지 또는 경제적 합리성을 따져보면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투자자들과 기업 간의 갈등에 그 고리가 되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문들을 가지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게 왜 안 하는 걸까요? 왜? 일단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제도들 특히
그 경제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왜 이런 식으로 굳어졌는지를 살펴보려면 사실은 이건 굉장히 경로 의존적이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모습으로 굳어졌을까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개발 시대 이제 대기업들 중심의 경제 발전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몇 가지 중요한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 네. 그래서 정해놓고 그리고 각각의 산업들에 대해서 두어 개 정도의 대기업들이 핵심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여러 가지 지원을 장려를 그렇죠.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전통은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업하기 좋게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네. 기업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 국민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연결고리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적 제도, 법, 규정, 그 다음에 국민들의 정서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녹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내지는 기업들의 권한, 내지는 기업들의 재량권을 강화시켜주자.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왔고요.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접근되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최근의 얼마 안 일이라고. 됐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2000년대 이후가 되면서 이제 비로소 투자자들의 권리라는 것,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보기엔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목소리들,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겪는 그런 과정들에서 기업들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투자자의 목소리, 그러니까 자금을 공급하는 쪽보다는 그 자금을 활용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거기서 생산물들을 만들어내는 쪽에 입장이 조금 과도하게 반영되어 왔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근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른바 총수, 오너, 회장님 이들 위주로 전진 앞으로 하면서 달려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주변을 챙기지를 못했던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이런 이런 접근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했고. 굉장히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모습들, 가능하죠.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현재 이런 이제 그 글로벌 경제 10위권 국가가 된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랑은 다르죠. 뭐 네. 7, 80년대랑 확실히 달라져야 하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도 경제 성숙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성장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 플러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트렌드가 이게 고령화인 거잖아요. 예. 고령화.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제 저출산은 또 이제 좀 별개의 문제로 네. 남겨놓고 고령화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는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들보다는 그 이제 젊은 시기에 쌓아 축적해 두었던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노년 생활을 보내는 아, 그러니까 그런 인구들이 훨씬 더 많아지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분들이 사실은 투자자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되어가는 시기거든요. 네. 투자자의 고령화라는 문제, 다시 말해서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전까지 경제 활동 기간 동안 쌓아놓았던 자산을 배경 바탕으로 해서 노후 생활을 이제 준비를 하는 또는 노후 생활을 시작을 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주식을 들고 계시고 채권을 들고 계시고 펀드를 들고 계시는 네.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죠, 상대적으로. 예. 우리나라도 젊은 국가였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개인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펀드를 가지고 계시는 개인들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해외 주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시고. 아하. 그렇다면 이 기업의 또는 경영진의 관점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 투자자들, 특히 소액 투자자들에 관련된 대한
관심 내지는 배려도 이전에 비해서는 예전 같았으면 쉽게 말하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우리가 남들보다 빨리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은 저기 그냥 조용히 좀 계세요.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단은 앞으로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후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내지는 이런 분들에 대한 형평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투자자들의 목소리,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저성장이라는 건 결국은 기업의 주가도 천천히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네. 성장을 빨리 하면 당연히 기업도 그만큼 빨리 성장, 주가도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되지만 저성장 기조에 빠져 있다. 그렇죠. 기업의 매출도 천천히 늘어난 거고요. 예. 이익도 정체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주가가 잘 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전 같았으면 투자자들이 이 기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기업으로 갈아타자. 성장을 잘하는 기업으로 갈아타자. 네. 이러한 방식을 오히려 더 많이 활용을 하셨다면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주가가 잘 안 오릅니다. 그러면 주가가 잘 오를 만한 기업을 찾아서 갈아타고 싶은데 살펴보면 주가가 빨리 오르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저성장 기조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성장 종목들이 있죠. 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성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체기에 빠져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기업의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예. 찾아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주가가 안 오르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기업의 기업 가치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예를 들자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경영활동에 뭔가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까. 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개선을 시키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결국은 주가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 기업 가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 특히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비판받는 영역이 바로 여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시켜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고 결국 그 수익을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보자. 이게 사실은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부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과거에는 그냥 성장만 하면 돼. 뭐 약간 좀 나쁜 짓 해도 그렇죠. 회장님 저기 학교 갔다 오셔도 네. 일단 성장 많이 하면 우리가 박수 쳐줄게. 그렇죠. 이랬던 파이가 거였는데. 커지면, 파이가 빠른 속도로 커지면 사실은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성장통들은 쉽게 묻힐 수 있거든요. 그렇죠. 파이가 빨리 커지면. 이게 성장통이 있어도 내가 성장하는 거니까 이해하는데 다 크고 난 다음에 성장통이 아니라 이제 관절염이 되는. 관절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고쳐야 되는 거죠.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야, 비유가 아주 그냥 찰집니다. 찰져. 근데 이제 주주 행동주의 보면 예전에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안 먹혀서 그랬지.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전에 여러 가지 이제 주주 행동주의와 관련된 예. 그 가장 많이 또 관심을 받았던 게 그 엘리엇이라는 네,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대결. 삼성물산과 그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이 이제 반대를 했고. 했던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소버린, SK와 소버린이라든지. 네, 그 2000년 초반이었죠, 거의.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칼 아이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예. KTNG 관련해서 또 그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대결들이 사람들은 있었고요. 칼 아이칸은 그냥 기업 사냥꾼이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죠. 사냥꾼이라고 인식을 하죠. 물론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다는 건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 가치,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주가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일부 있다. 그리고 이제 네. 그때는 사실은 더욱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팽배했을 수밖에 없었던 게 네. 2000년 초중반 이후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기간에 나타났던 대부분의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은 외국계 펀드였습니다. 거의 외국계 거의 펀드. 외국계들이 이 영역을 독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토종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은 사실상 거의 관찰하기 어렵죠. 물론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한두 분 계실 텐데 네네네. 굉장히 조금 유명했던 네. 그런 이제 펀드들이 있기는 했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행동주의 펀드들은 다 외국계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구도로 갔었냐면 외국계 헤지 펀드 대 국내 토종 기업 이런 대결 구도로 많이 이제 인식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계 자본에 우리나라 토종 기업을 빼앗긴다. 네. 이 우리나라 기업 경영권 강탈당하면 큰일 난다. 막 이렇게 되면서 뭔가 애국주의 쪽으로 가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계 펀드는 경우들이 다 나쁜 놈. 네, 그런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죠. 많았죠.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난 이후부터는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요소가 있기는 해요. 네. 두 가지 요소 정도가 여기에 지금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네. 주주행동주의 국내에서 토종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계기가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튜어드십 코드. 이게 2016년도에 도입이 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거는 이제 이 자본을 맡아서 운용해 주는 사람, 수탁자가 네, 수탁자가 이걸 위탁해 준 사람에게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것도 그렇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면서 운용을 해야 된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예, 투자자들이 거기서 충분히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향성으로 예를 들자면 그 주주권을 행사를 해라라는 네. 게 스튜어드십 코드가 얘기하는 중요한 그 목소리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종류의 펀드들, 주식 관련 펀드들이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다 섀도우 보팅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안 했습니다. 섀도우 보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주총에서 표결을 해서 찬성과 반대가 비율로 나타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펀드들은 대부분 이 비율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 비율을 추종하는 걸로 가버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반 7대3 그러면 그냥 여기가 갖고 있는 한 100억 원도 7대3으로 그냥 의결권 행사해 주세요. 뭐 그냥 이런 행사를 하는 걸로 간주를 네, 해버렸죠. 간주를 해버렸죠. 네. 이걸 보통 이제 섀도우 보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그 펀드 투자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 결과, 주총 결과를 그냥 자동적으로 승인을 하는 그 비율에 따라 묻어가는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의결권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역할이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거의 역할을 못했다고 볼 수가 그래서 있습니다. 기업에서 그냥 뭐 펀드들이 자기네 지분 얼마를 갖고 있어도 그냥 신경 안 쓰는.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업의 대주주,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이 대주주는 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잖아요. 신이죠, 신. 네. 회사에서는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펀드가 한 1% 내지는 2%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는데 1%, 2%는 굉장히 큰 지분이잖아요. 사실은 큰 거죠. 굉장히 큰 지분이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전 같았으면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는 아예 신경도 안 쓰죠. 왜냐? 그렇죠. 섀도우 보팅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라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렇게 얘기하는 중요한 그 이제 원칙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도 도입을 하면서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채택이 되는 거는 거의 2018년도는 돼야 이제 채택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이제 채택을 하고 예. 그리고 보통 우리는 그런 식이잖아요. 국민연금이 채택을 해주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연기금들 따라가죠. 따라가잖아요. 예. 예, 따라가고 그리고 펀드들이 거기에 또 다 동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 도입은 2016년도에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채택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8년 정도 되는 거고요. 스튜어드십 코드가 채택이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안건이 올라오면 예전 같았으면 그냥 섀도우 보팅으로 가는 건데 이제는 이걸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걸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관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이게 찬성을 하는 게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반대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이걸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또 뭘까요? 두 번째 요인은 이제 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예. 상법상의 제도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주주 대표 소송 제도라든지 집중 투표 제도 의무화 뭐 이런 거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소수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상법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앞으로도 아마 이제 더 들어올 제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가장 많이 알려졌던 게 이제 집중 투표 제도 의무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자면 감사나 혹은 사회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대주주의 지분을 일정 수준 이하로 이제 제한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네. 감사를 뽑을 때는 대주주 지분율이 뭐 한 50% 있어도 네. 3%까지만 예,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는 그런 방식.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이사라든지 감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50%를 장악하고 있는 대주주가 있으면 사실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과반으로 밀어붙여버리면 끝나죠. 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주총 갈 필요도 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제도들이 이제 상법상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50%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감사의 선입에 있어서는 3%까지만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50대 3으로 싸워야 됐었는데 네. 지금은 3대 3으로 싸울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환경적 기반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물론 재계 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컸습니다. 이러한 그쵸. 제도들이 들어올 때.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러면 뭐 기업 망한다, 경영 네. 제대로 못한다, 외국 기업들에게 경쟁력 밀린다, 수출 줄어든다 그러면서 엄청 반대했죠. 네, 엄청나게 이 반발이 심했던 그런 이제 사안인데 일단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하고 그렇게 되면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그 경영 개선을 요구할 때 그런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경영진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높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 플러스 상법상의 여러 가지 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적 변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이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조금씩 퍼지게 되었던 거죠. 아하. 그런 과정에서 2020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런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입이 될 것 같은 혹은 돼야만 하는 상법상의 제도 변화를 또 꼽아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요건 이제 주주 행동주의 펀드랑은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한데 네. 제가 이제 이 보고서를 쓰면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발 자사주 매각한 다음에 소각 좀 하자. 그러니까 자사주를 사들여만 놓고 네. 그냥 쟁여놓죠. 쟁여놓죠. 어떤 기업은 자사주가 거의 한 40% 이렇게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렇죠. 자사주 사서 쟁여놓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자사주는 언제든지 시장에 다시 풀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필요하다면 잠재 매물이 될 수 있죠. 다시 풀릴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주체한테 매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사주 매각하는 케이스들이 몇 가지 그런 서로 케이스들이 있어요. 자사주를 교환하기도 하죠. 교환하기도 그 회사가. 하고 또는 나한테 우호적인 의사결 자사주는 그게 의결권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 회사가 갖고 있으면 의결권이 없는데 이거를 서로가 바꾸게 되면은 의결권이 탄생을 하죠. 부활하는 거죠. 예, 부활을 그리고 하죠. 이 의결권을 쉽게 말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또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해 주는 서로가 거잖아요. 백기사 네, 그렇죠. 서로 백기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네. 이제 이런 이제 조금 좋지 못했던 사례들이 과거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을 해주는 게 이게 미국처럼. 근데 미국도 자사주 매입 이후에 소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자사주 사면 매각을 하니까
거의 그냥 당연히 매각. 그렇죠. 소각을 매각이 아니라 소각. 네, 소각을 당연히 소각하는 걸로 네. 친다면서요. 네, 이게 미국은. 그게 시장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거고요. 네, 관행. 네, 우리나라는 자사주의 매입과 소각은 별개의 이슈거든요. 그렇죠. 특히 완전히 우리나라 별개의 이슈입니다. 그 경영진들은 아니 왜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그걸 왜 없애버리냐 아깝게. 그 회사 돈 아까운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사주를 사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주주들에게 회사가 벌어들인 그동안의 수익을 나눠주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쵸. 목적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자사주를 되는데. 사들여서 소각을 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주당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 기업 밸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자사주 매입은 가장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인 거고요. 자사주 매입은 주주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경영 활동을 잘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였으니까 그 주인인 주주들에게 수익을 나눠드리는 게 당연하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돼야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그 인식이 없을까? 아직 그 선진 시장이나 선진 금융에 닿질 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냥 열심히 제조업만 하시던 분들이라 그런 걸까요? 그냥 자기 회사 돈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참. 이제 사실은 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 주주에게 환원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회사에 쌓아두면 그 현금에 대한 행사 권한은 누가 가져가겠어요? 본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걸 나눠줘 버리면 예를 들어서 50명의 주주들한테 100만 원이라는 돈을 나눠줘 버리면 그러면 이 돈은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예.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나눠주지 않고 회사에 고스란히 쌓아뒀다가 나의 경영 판단에 따라서 행사를 해버리면 주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 전체 자금을 내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고가 있어가지고 그 금고에 있는 돈이 여러 사람들 거다, 회사 주주들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열쇠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열고 싶을 때 열고, 네, 내가 열고 싶을 때 열고. 내가 쓰고 싶을 때 네.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눠주는 것보다는 대주주가 자기가 여기에 대한 컨트롤을 그러니까 행사하는 것이 컨트롤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주지 않는 겁니다. 그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이번 정부 들어서도 금융위원회에서 약간 좀 운을 좀 띄운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아직 의무화되긴 좀 어렵나요? 어때요? 재계의 반발이 엄청나겠죠? 기업들이. 기업들의 반발이 엄청날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요. 네. 법인 아닙니까? 법인. 법인입니다. 그건 회사예요, 회사. 네. 회사는 반발할 수가 없어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반발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정확히는 누가 반발한다는 얘기인가요? 대주주. 대주주가 반발한다는 얘기예요. 회사 돈은 내 돈인데 이게 왜 주주 돈이야 이렇게. 자기 지분율 한 10% 20%밖에 안 되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계에서 반발이 워낙 거센 사안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게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면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주가도 좀 부양이 될 테고 회사의 시가총액도 커질 텐데 시가총액은 커지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그대로인가요? 그렇죠. 시가총액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를 줄이는 쪼개는 거니까. 주식 숫자가 줄어드는 그쵸, 거니까 알겠습니다. 한 주당 가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주면 주식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더 높은 주가를 경험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한 주당 네, 가치가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니까. 거니까. 근데 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다들 유출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대주주들이 싫어할까? 결국은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 상속증여를 할 때 주가가 높으면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 한 비용 때문에 가지 가는 줄 중요한 아는 건가? 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대로 가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벌 2세에서 3세대, 그러니까 2세대에서 3세대로 다 이제 넘어가는 상당 부분 넘어갔거나 또는 네.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그쵸.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상속 이슈가 여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상속 차원에서는 주가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죠. 상속 세금을 차원에서는 덜 낮은 게 좋습니다. 어차피 예를 들어서 한 10,000주 물려줘야 하는데 네. 10,000주를 그냥 10,000원짜리로 이렇게 나눠주면 1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뭐 한 3억이 돼서 그 3배로 올려준다면
상속세를 내가 한 1억 5천을 내야 되네. 막 이렇게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주주를 그런 싫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슈도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에는 항상 이제 항상 같이 가는 이슈가 그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신주 배정할 때 우리나라는 자사주에도 신주를 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이게 이제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들,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네. 자사주에도 신주가 배정이 되니 대주주의 지분율을 유지시킬 수 있는. 보통은 이제 인적 분할이라든지 네. 이제 물적 분할, 우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네. 이런 거 할 때 주식을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물적 분할이었거든요. 네. 물적 분할을 하면 이제 모회사와 자회사가 생기는데, 그러면 주주들에게 자회사 주식을 나눠줘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일반 주주들에게 당연히 나눠주는 거지만 우리는 자사주에도 배분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 자사주에 배정된 부분을 이제 거래를 통해서 특정인에게 매각을 하게 되면 특정인의 지분권 내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들이 사실상 꽤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사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점점 더 많이 나왔죠. 이 행동주의 펀드들을 보면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되 소각을 하라라는 주장을 굉장히 빈번하게 관찰이 됩니다.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빈도수가 높게 이러한 주장들을 하거든요. 사실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런 데까지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그냥 해결을 해야 되는 그렇죠, 문제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도가 그쪽으로 자사주를 마치 마법처럼, 이게 표현이 참 긍정적이긴 한데 긍정적인 아니고, 마치 대주주들이 마법처럼 그냥 막 악용을 해버리는 건데, 이거 제도적으로 그걸 하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냥 게임은 끝나는 건데, 열려 있으니 제가 대주주여도 아니 지금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잖아. 네, 전혀 불법이 아니에요. 회계사들도 그렇고 법무법인에서도 그렇고 그냥 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나도 해야지. 옆에 있는 김 회장도 저렇게 해서 상속세 절반을 아낀다는데 난 바보가 아니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주 제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허점들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를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해야 될 일이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제도적인 허점까지 주주 행동주의들이 커버를 하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는 아예 조금 이미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이 넘은 시대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해결을 하고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은 개별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제도적인 허점, 공통적인 이런 거 말고 네. 예,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바람직한 방향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정부에서 자사주 마법 이제 통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한답니까? 고친답니까? 일단 제도적인 개선은 꾸준히 시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네. 자사주 매입을 하면 소각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저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재계 반발로 인해서 못 건드리고 있으니. 이게 이제 이미 이제 의무화를 시킬 때 예.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네. 방법론 같은 게 있거든요. 방법론. 예를 들자면 신규로 앞으로 매입하는 자사주들은 모두 소각을 의무화한다. 앞으로. 네.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사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사실- 기업들이 반발하는 거죠. 사실 이거 소각하라 그러면 난리 나죠. 난리가 우리 회장님 안 돼. 우리 회장님 지켜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내지는 이미 우리가 다 사서 그런 거 이런 이제 법적인 이런 효과들을 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자사주를 사놨던 건데 네. 갑자기 법을 바꿔서 이미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소각을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 사실 이거는 엄청난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사주가 진짜 한 30-40%
그런 이런 회사들도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이거 다 소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큰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앞으로 신규로 매입하는 자사주는 소각을 의무화한다. 그리고 네. 기존의 그 다음 단계로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사주들도 단계적으로 몇 %까지 소각을 하고 또 향후 5년 내지 10년의 기간을 줘서 또 몇 % 소각을 하고 뭐 이런 단계적인 접근 방법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이따가 금융위 가신다면서요. 그거 가셔서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뭐 다른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님도 모셔가지고 네네. 그래도 좀 공정경쟁, 공정경제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도 금융위가 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긴 했는데 항상 또 시장이 원하는 눈높이 속도에 또 맞지 않는 것들도 좀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이미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도를 하나 바꿀 때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 계신 이해관계자들의 그 이해상충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도가 바뀜으로써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도가 바뀜으로써 이익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은 목소리를 잘 안 내세요. 반면에 제도가 바뀌면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내시거든요. 그러면 침묵하는 주체와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주체가 부딪히면 보통은 어느 쪽이 더 힘을 얻느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로비도 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로 내고, 주장도 내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쪽이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합리적인 개선의 방향성이라면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는 건 저는 그렇죠.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들 또 소액주주들 거의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자산이고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에 다 또 본인의 노후자금 들어가 있고 하니까 자사주 매입소가 의무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하는 것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마이너한 그런 문제점들, 이제 개선 사항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주주 제한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예. 주주 제한을 하면 이제 그 주주 제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개를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 지금 공개는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어떤 주주 제한이 일어났는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잘 모르죠. 그 기업의 주주들조차 잘 모르죠. 그렇죠. 그 주식, 해당 기업 주식을 들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지금 어떤 주주 제한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신속하게, 지금은 열흘 정도는 걸린단 말이에요. 예. 걸리고 그 다음에 주주 제한 내용들은 보통은 이제 공개가 되지만 주총에 올라갈 때 주주 제한이 일어났던 모든 부분들이 그럼 다 주총으로 올라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안 올려주잖아요. 안 올려주잖아요. 예. 우리 회사를 공격하는 건데 저 공시도 하지 마. 예. 치우라 그래. 제안에 주주 제안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 내용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공개된 내용 중에 어떤 안건을 주주 제안에 올리는지, 어떤 안건은 쉽게 말하면 그냥 이사회 차원에서 부결시켜 버리고 아예 올리지도 않는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알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주주 제안들 중에 안 올리는 애들 있잖아요. 네. 아예 빼버리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하. 일단 다 알려. 근데 만약에 안 알리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소명을 해. 네. 왜 이거는 안 올렸나에 대한 소명을 조금 하도록 그렇게 이제 바꾸면 당연히 시장에 있어서 그런, 예를 들자면 소명을 하게 되면 또 시장에서는 이 소명이 합리적인 소명인지 아닌지 이제 조금 판단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우리 회장님이 그 안건 올리지 말랬어요. 이렇게 답변을 또 안 할 거고 공시할 그렇죠. 때. 네, 그렇죠. 뭐 어떻게 해서든 기업 경영과 해외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쓰겠죠.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이제 그것들이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도록 하는 거는 투자자, 어차피 이 소명이 쉽게 말하면 합리적인 소명인 건지 시장이 판단하도록. 시장이 판단하도록 해야지. 시장이 판단하도록. 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집중 투표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어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죠. 이거를 회사가 정관으로 우리는 이거 안 할래요 하면은 의무화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의무화는 아닙니다. 예. 집중 투표제로 선택은 할 수 있지만 모든 기업들이 그러면 다 이거를 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안 하죠.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집중 투표 제도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사 5명을 뽑는다. 그러면 한 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나 5표를 가지고 이 한 사람한테만 몰아줄래. 그럼 이 사람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높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집중 투표 제도인데 이게 왜 법으로는 도입이 되어 있지만 왜 정관으로는 이거를 빠져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을까요? 왜 의무화가 안 될까요? 그 이것도 역시 이유는 당연하지 않을까요? 기업들의 반발. 기업들의 반발이 큽니다. 아니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런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제 이 행동주의 펀드 하시는 그 이제 사모 운용사들이 예. 이제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모 운용사 계신 분들을 이렇게 여러 번 만나서 이제 인터뷰도 이제 보고서 이제 쓰는 차원에서 인터뷰도 해보고 이제 그분들의 의견도 이제 들어보고 네. 당연히 이제 기업 사이드 의견도 들어봐야죠. 네. 예, 그래서 기업 사이드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데 이 기업 사이드 의견은 뭐 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사모 운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보통 이제 사모 운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이제 자금을 끌어와서 예를 들자면 1% 내지는 2% 내외 정도의 지분율을 확보한 다음에 보통 이제 주주 행동주의 제한 같은 것들을 하시거든요. 물론 예외적으로 뭐 4%, 5% 경우에 따라서 10%가 넘게까지 이렇게 확보하는 경우들도 관찰은 돼요. 네. 그렇지만 굉장히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고 보통은 이제 1%에서 2% 내외 정도의 지분율을 확보한 다음에 그런 이제 주주 제한들을 하시는데 많이 하시는 말씀이 기업들과 그런 이제 주주 제한을 하고 쉽게 말하면 기업들과 협상을 하고 제안을 하고 쉽게 말하면 밀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밀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기업들의 파워가 너무 세요. 너무나 세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밀당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제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많이 굉장히 상반되는 이제 반응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그러니까 주주행동주의 펀드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의사결정을 하는 개별 주체들을 보면 이사회, 등기 이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의 주주들이 다 경영을 할 수 없으니 이 주주들을 대리해서 이사회에 넣어놓은 게 이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장님 말만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회장님 말만 듣고 앉아 있는 건데 그래서 상법을 개정을 해서 이 이사의 충실 의무, 네, 충실 의무. 상법 382조 3항 해서 이사가 회사를 대리하여라는 부분을 회사와 모든 주주를 대리하여라고 좀 문구를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왔고 실제 그 법이 발의까지 됐지 않습니까? 발의까지 됐는데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되고 있죠. 사실 이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 내지는 제안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의 이제 임원들의 이제 충실 의무, 충실 의무는 회장님에 대한 충실 의무. 기업에 대한 충실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업에 대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에 대한 충실 의무인 거거든요. 지금 법이 기업에 대해서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기업에 대한 충실 의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아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근데 임원이라는 분들이 이게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상적인 그렇죠. 경영 의사 결정을 다 내리시는 분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경영 의사 결정이 만약에 다수의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영 의사 결정을 만약에 내렸다면 사실은 이거는 현재 이 법 체계 하에서는 이런 게 크게 문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 뭔가 배임이다라고 싶어서 주주들이 좀 소송을 걸어도 법원 가면은
이거는 경영상 판단, 예, 경영상 의사결정. 경영상의 의사결정이고 예를 들어 그런 경영 의사결정이 소액 주주들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지만 모든 주주에게 다 피해가 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판결을 하시는 거죠. 이제. 네, 대주주에게는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모든 주주에게 다 피해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배임의 이 소지가 굉장히 조금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8, 90% 주주들에게 피해가 갔어도 10%, 20% 지분을 가진 단일 최대 주주한테 이득이 됐다. 그럼 이거는 법원이 뭐라고 못하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원의 충실 의무에 기업에 대한 충실 의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네. 그렇지만 기업에 대한 충실 의무만 있는 것이냐, 주주들에 대한 비례적 주주들에 대한 충실 의무까지를 조금 확장시켜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그러니까 주식회사고 네. 주식회사로서 기업 공개를 해놓고 상장을 시켜서 누구나 자기네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게끔 해놓은 건데 그렇습니다. 정작 중요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냥 회장님하고 우리 회장님 아드님 따님 쪽만 위한 경영을 하고 있으니. 이제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네.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 대응 논리가 그 왜 일주 일의결권의 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주식회사는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모든 주주라는 거는 한 일주당 일의결권만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주와 다른 일주는 평등합니다. 그렇지만 20만 주와 일주는 평등할 수는 평등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요. 예,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더더군다나 우리는 경영과 소유가 합치된 상태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경영과 소유가 분리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경영진, 다시 말해서 이사진인 거잖아요. 네네네. 이 이사진은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더 하겠죠. 미국처럼. 네. 그렇지만 우리는 경영과 소유가 합치된 형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주주가 경영권까지를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반드시 다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죠. 볼 수 없죠. 네. 그래서 이 상법 개정 움직임이 또 목소리가 높긴 한 건데. 그렇지만 여기에도 굉장히 큰 난관이 있지 않을까. 난관이요? 네. 기업들. 기업들. 근데 그 우리 황세훈 박사님도 이 자료에 보고서에 그래서 상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조금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용우 의원님이 관련법을 발의를 하셨고 그분은 네. 이제 야당 의원님인데 법무부 장관하고의 그 정책 질의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참 그 뭐라 했더라?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법이다. 그래서 자신들도 긍정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했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어떻게 좀 얘기 나오는 게 없네요. 일단 이게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국회에서. 예,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이게 이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국회 통과까지는 사실 지난한 그런 과정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해관계자를 원체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이 제도가 과연 상법으로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너무나도 큰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하여튼 요거는 상법 개정에 힘을 실으시는 뭐 의원님들이 됐건 뭐 행정부가 됐건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표를 받을 수 있다면 확실히 움직이지 않을까? 아닌가? 기업인들이 더 중요한가? 모르겠다. 이건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예전부터 늘 있었던 이야기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뭉치질 못한다. 너무 뿔뿔이 흩어져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0만 주와 한 주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다른 투자자들이 20만 주를 모아오면 되죠. 50만 주 모아오면 표결로 이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이게 개인마다 처해 있는 환경, 경제적 환경, 내지는 경제 외적인 그런 환경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이게 기준도 다르고
투자의 관점이라든지 내가 얼마나 오랜 기간으로 접근하느냐 네네.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그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나는 다음 주에 팔 건데 주주 제한이 무슨 의미가? 나 다다음 달에 팔 건데.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일반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기간이 한 2개월 정도라면서요. 2개월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 반, 막 이렇게. 네, 2개월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요건 약간 여담이기는 한데 그 신용거래 융자라는 거 있잖아요. 예. 신용거래 융자 쓰시는 그 평균 기간 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얼마예요? 열흘이 안 됩니다. 그냥 단타 세게. 그러니까 완전히 초단타용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타 중심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년 후에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두시는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 행동주의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도 뭐 박수는 보냅니다만 물론 이제 열심히 또 참여 주주 안 행동주의도 사실은 먹튀다라는 그런 비판들을 받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진정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주가를 조금 올려서 수익 내고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있죠. 네. 우리 회장님은 50년 전에 창업하셔가지고 아드님과 저렇게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국가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니는 이제 주식 산지 6개월 된 놈들이 뭘 배나라 감나라 하냐. 약간 이런 인식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되는 거고 네네. 그 가격에서 엑시트를 하더라도 기업의 본질을 바꿔놓고 기업 가치를 크게 해놓는다면 사실 이들도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은 쉽게 말하면 여기도 단타 방식으로 접근하는 펀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는 펀드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단타든 혹은 장기적인 관점이든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에 제대로 된 방향성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저는 굳이 이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일부 투자자들은 제발 내가 물려있는 주식에 행동주의 펀드가 좀 들어와 줬으면 하는 바람도 또 가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네. 목소리 좀 그게 이제 내달라고.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보고서 쓸 때 예.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공개되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개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봤단 말이에요. 그거 중요합니다. 네. 행동주의 펀드 들어오면 네. 주가 좀 오릅니까? 어때요?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오면 보통은 주가가 오릅니다. 예. 근데 반짝 오르고 맙니다. 오래 볼까요?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킨다면 주가가 오르고 그 오른 주가가 장기간 유지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케이스들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은 들어오면 시장의 관심을 갑자기 받게 되죠. 그러면 반짝합니다. 예. 주가도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죠. 예. 그랬다가 급등한 부분들을 다 쉽게 말하면 토해내면서 다시 원상복귀를 해버리게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원상복귀 수준이 아니라 예전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버리는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 행동주의 펀드가 엑시트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머물러 있는데도? 머물러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좀 회장님하고 표대결에서 못 이겨서? 일단 이제 한 두어 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행동주의 펀드들이 표대결을 생각을 해보면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대주주들은 그래도 뭐 10%, 15% 특수관계인까지 합치면 네. 보통 그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흔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행동주의 펀드들은 1%, 2% 가지고 이런 주주 제한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주 제한을 해도 아예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되거나 혹은 채택이 돼서 주총에 올라가더라도 대부분 부결되어 버립니다. 그냥 회사랑 이사회랑 이런 네. 데서 그냥 저기 투기꾼들 보듯이 그냥 하는 거죠. 아유, 쟤네 어차피 빠져나갈 놈들. 일단은 이게 윈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 나랑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제 이런 인식들이 훨씬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쵸. 거의 그냥 싸우는. 네,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라고 인식을 하지 서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라는 인식은 아직까지는 대단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 진짜 법정까지 가죠.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 전에 그냥 아유 계란으로 바위치다가 지쳐서 펀드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제안을 했던 것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여기 제안 통과되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사례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안을 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주총까지 가거든요. 예. 안 가는 경우들 몇 개 있기는 하지만 이제 많은 수가 주총까지는 갑니다. 주주총회에서 표대결까지는 간다는 거죠. 네, 표대결까지는 간다는 거죠. 예. 근데 표대결에서 앞서 이제 그 뭐 3% 룰이라든가 혹은 집중투표제 같은 것들이 채택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3% 룰이나 집중투표제는 아주 소수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을 해주시죠 라는 요구를 주주 제안으로 했다. 근데 여기에 그런 룰들이 적용되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15%의 대주주와 1, 2%의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붙었을 때 누가 이길까요? 이거는 결과가 너무나도 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제안을 해서 채택되는 경우들은 지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이미 제안 단계에서부터 투자자들이 저거 붙어봐야 안 되겠는데? 이런 예상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안은 하는데 제안을 하면 일시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반짝을 하는데 반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단기성 투자자들 이슈가 됐네? 따라붙어. 테마주가 될 수도 있겠네? 따라붙자. 경영권 분쟁 테마주. 그러다가 야 저런 거는 어차피 주총 가도 지니까 주총하기 한 이틀 전에 팔아. 이틀 전도 아니죠. 한 일주일 안에 다 팔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야, 씁쓸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한테도 종종 이제 그 몇몇 기업들, 소액주주 연대나 이런 데서 출연 요청이 옵니다. 네네. 와이스트리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투자자들이 좀 보고 그래도 의결권을 좀 모아주시겠지 하면서. 하여튼 그 좀 힘드신 분들 그 소액주주 연대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또 영상 많이 만들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데 계란 한 3개 정도 같이 던져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서 이제 많이 느꼈던 게 사실 이제 제가 주주행동주의 펀드들 보면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이 연합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아하. 이게 1%, 2%가 낮은 지분율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지분율도 아니거든요. 예. 사실상. 예. 그렇게 되면 우군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네. 내 주변에서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내가 했던 제안에 찬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우군 세력들을 많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펀드들끼리 연합하고 펀드들끼리 연합하고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사실은 천군만마를 얻는 거죠. 그래서 운용사들끼리 심지어는 보면 예. 이제 요건 약간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국민연금이 예. 우리나라 많은 기업에 있어서 최대 주주, 1대 주주, 2대 주주, 뭐 3대 주주 거의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 주총 한 건이 올라왔는데 반대를 하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반대로 끝나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연금조차도 그렇습니다. 힘이 좀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조차도. 국민연금조차도 반대를 했을 때 이게 실제로 반대로 이제 결론 지어지는 경우들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반대를 해도 찬성 쪽에 해서 사실 가결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LG화학이 물적 분할할 때도 제 기억에는 국민연금이 반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 뭐 그 개별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이게 찾아봐야 되는데. 통계를 찾아보시면 국민연금은 그런 정보들을 다 오픈을 하잖아요. 네, 오픈하죠. 공개를 해서 자기네들이 찬성 반대를 했을 때 이게 찬성으로 됐는지 결국은 그 반대가 됐는지 이제 그런 정보들도 얻으실 수 있는데 가보면 국민연금조차도 그게 반대를 했을 때 그냥 찬성으로 결론 지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사실. 아니, 훨씬 더 많습니다. 국민연금, 뭐 사학연금, 군인연금, 뭐 경찰공제, 뭐 이렇게 해서 연기금들 다 모이고 자사운용사를 다 모이고 해도 안 되는 거면 이거는 그냥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제 그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네. 의견을 다 모으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이거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에서는 이런 노력들은 상당히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소수 지분을 가지고 경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뭐 완전히 소액 주주는 아니지만 그러한 기관 투자자들 의미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끼리 서로 합의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만들어서 네.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들 몇 군데가 모여서 그 한국 기업 거버넌스 네네.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그래서 토론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저한테 상을 주셨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좀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제 사례에서도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관찰된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뭐 특정 회사니까 이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밝혀주세요. 그래서 이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그런 이제 주주행동주의 펀드였어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JB. 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여기 보고서에도 나오잖아요. 네,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사실 보고서 읽어보시면. 네. 보고서 읽어보시면 뭐 쉽게 찾으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은행 금융지주인데, JB 네네, 금융지주. 네. 사실 이 케이스는 네.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지분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서 갔거든요. 지분율을 무려 14%가 넘게 확보를 합니다. 온라인 자산운용에서. 네네네, 그렇죠. 14% 넘게 확보를 하거든요. 이 정도면 진짜. 거기에 국민연금도 8.4% 갖고 있었는데, 합치면 22% 넘는데.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제가 거기다가 써놨거든요. 이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여러 가지 이제 주주 제안을 하잖아요. 예. 뭐 예를 들자면 배당과 관련된 그런 현금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각을 포함한 그런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제가 조금 이게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8.2%의 지분율을 가진 국민연금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뭐라고 했어요? 국민연금은 이 주주 제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거든요.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거든요. 물론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아니, 자사주 매입 소각해갖고 주당 가치 높아지고 하면 국민연금 이거 가입자들, 위탁자들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른 판단을 내릴 만한 무슨 그런 정황이 있으셨겠죠? 뭐 거기 이제 판단에 대한 부분은 국민연금 하여튼간. 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워 근데 보입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뭐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시장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안 내지는 방향성이다라는 거를 주변에 있는 여러 종류의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 저희 Y스트릿이니까 이런 거 하죠. 사실은 이렇게 엄밀히 말해놓고 보면은 케이블 경제방송에서 이런 뭐 주주 행동주의나 거버넌스 이슈 하잖아요. 시청률 떨어져요. 그럼요. 유튜브 이런 경제 주식 유튜브들도 추천주,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고 급등주 알려주고 막 종목 찍어주고 그래야지 조회수 많이 나오지. 조회수 많이 납니다. 이거 이제 거버넌스 개선해야 됩니다. 네. 자사주 매입 소각해야지 주가 오릅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이런 얘기하면 왜 공자님 소리 하시냐.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당장 내일 내가 주식 뭐 사야 되는지 이런 좀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해달라. 뭐 이런 요구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황세훈 박사님이 보시기엔 네. 다음 주에 급등할 주식은 뭡니까? 이런 거 해야지 조회수 올라가죠. 네. 제가 그런 쪽으로. 그런 걸 쓰세요. 페이퍼를. 이거 그런 주주 쪽으로- 행동주의 펀드 역할 확대에 따른 시장 영향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씁쓸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종목 추천 같은 거는 네. 이제 증권사 의 역할이라고 봐야겠죠. 아니, 그럼요. 그래서 장기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업 가치를 높이자라는 거고, 항상 우리나라 기업들, 뭐, PER, PBR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도 거의 뭐 아시아에서도 거의 최저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후진국보다도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이유가, 물론 우리나라가 뭐 경기 사이클을 타는 흐름도 있기는 합니다만, 뭐 어느 나라는 사이클 없고, 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는 적자 안 봅니까? 한데,
유독 심하니까 이걸 좀 바꿔서 코스피, 코스닥이 좀 질적인 수준을 좀 높여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게 왜 이렇게 굳어져 버렸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복합적이죠. 굉장히 복합적인데 예전에는 단골로 나오는 그 얘기가 스토리가 북한 때문에 그렇다. 북한이 맨날 핵실험한다. 핵실험하고 언제 북한에서 핵미사일 쏠지 모르니까 네. 디스카운트 해줘야 된다. 뭐 단골로 나온 스토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요즘은 더 이상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없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디스카운트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 아니겠느냐. 심지어 뭐 저기 대만 같은 경우도 맨날 뭐 중국이 침공 한 해 만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보다 밸류에이션 훨씬 더 높지 좋잖아요.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최근에 본 게 정말 놀라웠던 게 일본에서. 근데 일본도 굉장히 좀 행동주의가 좀 낙후돼 있었다가 네네. 주주 행동주의가 좀 많이 활동을 하면서 기업 가치가 높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 조금 더 이제 빨리 주주 행동주의가 시작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주주 행동주의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0년대 이후로 이제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일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일본에서 그러면 왜 주주 행동주의가 이제 관심을 받게 되었느냐. 그리고 거기도 이제 토종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걔네들은 그러면 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사실 비슷합니다. 일본도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과 그 다음에 상법상의 그런 이제 지원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고령화, 그렇습니다. 저성장에 빠졌기 사실 때문에 이 경제 구조도 비슷하고요. 예. 그다음에 금융시장 관련, 그다음에 기업 관련 제도가 사실 우리가 일본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조금 더 일찍 일본에서 나타난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게 있고요. 사실 주주행동주의 펀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사례도 좀 봐야 되는데 그 최근에 일본이 그 도쿄 거래소죠. 네네. 도쿄 거래소가 기업들 그것도 PBR 1배 미만 그러니까 기업의 저평가. 주가가 네. 순 자산 가치보다 더 낮은 기업들한테 당신네 왜 이렇게 저평가 받고 있는지를 소명하시오. 직접 리포팅을 하시오라고 거의 지시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증시가 빡 뛰었더라고요. 아 근데 물론 거기 이제 엔화 약세랑 아니, 다 그 맞물린 해석은 거입니다만. 전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네. PBR이 낮은 이유를 소명하시오. 네. 소명한다고 해서 주가가 갑자기 뜨느냐? 그렇죠. 저는 그 인과관계는? 그 인과관계는 별로 없다고 네, 네, 봅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엔저에 따라서 이제 쉽게 복합적으로. 말하면 엔저가 되니까 일본 주식이 갑자기 싸 보이는 거잖아요. 네. 환율 효과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일본 주식으로 많이 많이 샀죠. 들어갔고요. 우리나라만 들어가겠냐고요? 세계에서. 네, 전 세계에서 일본 주식으로 많이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엔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일부 거기에 촉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일본 뭐 도쿄 거래소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국 거래소는 이제 독립된 법인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금융위원회랑 같이 일하듯이 도쿄 거래소도 일본의 금융 당국이랑 같이 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정부 당국의 의중이 반영이 된 거다. 저평가를 해소하려는 의중이 확실히 있다라는 시그널이 확실히 된 거잖아요. 네네. 일본도. 네. 우리도 비슷한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죠. 저는 못 해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비슷한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PBR이 왜 이렇게 낮느냐 또는 PR이 왜 이렇게 낮느냐 너네들이 한번 소명을 해봐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는 것들을 요구를 했을 때 과연 일본과 같은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거냐. 저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죠. 예, 물론 우리가 그런 노력을 그렇다고 그럼 그런 노력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됩니다. 예. 다 해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라도 해봐야죠. 주사도 맞춰보고 약도 먹여보고.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어려워 달래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봐야 되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주식 시장이 가장 자본주의에 특화되어 있고 거기에 맞게 성장을 해왔고 기업들도
선진화되어 있고 거버넌스 이른바 지배 구조도 가장 탄탄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주식도 잘 분산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제대로 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미국 내에서도 저 수면 밑에서 주주 행동주의 엄청 많다면서요. 엄청 많죠. 사실 주주 행동주의 그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활발한 곳이 사실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수가 거의 압도적이더라고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주주 행동주의가 가장 활발한 국가 당연히 미국이다. 네. 전체 주주 행동주의 활동의 약 50% 정도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주주 행동주의 네. 거의 한 절반, 둘 네.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훨씬 활발하게 여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굉장히 활발하게 주주 제한들이 일어나고 있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진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아,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 측면은 뭔가 되게 긍정적인 거죠. 여기는 누구 절대 강자 회장님 하나랑 막 싸우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주 행동주의 펀드도 굉장히 많고요. 예. 움직이는 금액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과 네. 주주 행동주의 펀드 예를 들어 이 둘 간의 대결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이거든요. 다윗과 골리앗. 네. 물론 성경에서는 다윗이 이겼지만 네네네. 현실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이 붙었을 때 다윗이 이길 가능성은 떨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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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붙는 이런 대결하는 이런 상황이 다윗과 골리앗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골리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방법에 대한 생각의 차이일 뿐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된다라는 뜻은 똑같은 거고 양쪽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쪽은 기업 가치를 높이면 안 돼. 아이 세금 높아져. 아예 안 돼. 한쪽은 기업 가치를 높여야 돼.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죠. 아예 너무 다르네요. 토양 자체가.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요. 제도도 다르고요.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방식조차도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좀 미국처럼 주주 행동주의나 주주 제한이 더 활발해지고 그게 현실화되려면 활발해질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지금보다, 그러니까 2023년보다 2024년, 2025년 되면 저는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활발에만 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 그렇죠. 이렇게 벽만 두드리고 있고 막.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의미 있는 변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활발해져야 돼요. 활발해지셔서 계속 두드리다 보면 한두 군데에서 문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군데라도 문을 열려면 일단은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죠. 최근에 뭐 그 시멘트 제지 회사도 주주 제한을 좀 받아준 게 있었고, 예전에 저기 어디였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방직 회사들도 주주 제한을 받아준 적이 있었고, 그래서 진짜 전통적인 산업의 그런 회사에서도 조금씩 변모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주 제한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예를 들어 주주 제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업이 알아서 뭔가를 개선시켜 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이 뭔가 주주들의 뜻을 내지는 주주들의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의견의 다양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이걸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이게 맞아 라는 것보다 이런 방향에서 보면 이렇고 저런 방향에서 보면 저렇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 중에서 뭘 취사 선택을 해야 될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이게 맞으니까 그냥 내 말 들어. 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비교할 때 많이 쓰는 비유인 거잖아요. 네. 미국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한두 번의 실수가 발생을 해도 실수를 했다가 수정을 해서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한두 번은 실수하는 건 이건 전혀 잘못된 거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실수를 했다가 거기서 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실수를 했다가 다시 이게 아니네. 그러면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자. 이거는 오히려 사회가 계속해서
버텨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힘의 그렇죠. 원천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중국은 이게 안 된다는 없죠. 거죠. 왜냐? 획일화된 사회거든요. 내 생각이 맞아. 이대로 해. 천재인, 만약에 진짜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천재라서 진짜로 이 사람이 항상 옳은 생각, 옳은 판단을 내린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업에 있어서도 똑같은 방식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들, 생각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실수를 했다가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의견의 다양성. 사실 우리 사회가 조금 걱정되는 게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서 막 획일적으로 뭐 뭐든지 다 그냥 거의 막 믿음의 영역으로 가버리는 것 같아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다양성을 존중을 하고 또 그거를 주총장에 가서 그렇습니다. 주주들끼리 토론을 하고 주주들끼리 표로 예, 표로 또 그걸 선택을 하는 결론은 거죠. 그죠. 선택이죠, 선택을 하는 선택.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건강한 자본시장, 투명한 자본시장, 또 기업도 어떤 주주들과 함께 동반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업 공개까지 해놓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좀 인식의 전환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선임 연구위원과 우리 함께 했고요. 이게 사실 앞으로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혹시나 또 소액주주 분들, 뭐 행동주의 펀드 하시는 분들 필요하시면 또 이렇게 스피커가 필요하시면 와이스트릿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네. 열어드린 건 제 마음인데요. 예. 대주주. 대주주라서 제 마음인데요. 예, 일단 두드려 보십시오. 예,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같이 한번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오픈 황세훈 마인드, 박사님. 오픈 마인드 그럼요. 중요합니다.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황세훈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